지금부터 한 며칠만 지나면은 1월부터 2월 21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2월 28일까지가 대구시가 새로이 정한 대구 시민 주간입니다. 시민 주간을 맞이하여 대구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뜻깊은 강좌를 두 개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강좌로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속이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시내의 228 공원 안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김지욱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채보상운동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가, 그리고 등재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구 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저보다가 한 20여 년 선배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기념관을 만들고 나서 이게 이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이 정신이 세계에 바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연구한 끝에, 한 10여 년 정도 연구한 끝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주최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것에 우리가 등재를 시켜보자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무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2017년도에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게 됐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것이었죠. 그전에는 사실 대구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특징적인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곧 이어서 바로 대구시가 음악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음악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유네스코가 인정한 두 가지의 대표 정신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구의 중요한 정신을 기려서 옛날부터 있었던 대구 시민의 날, 주로 10월 달에 있었는데 대구 문화축제다고 했는데 10월 8일을 대구 직할시가 승격된 100일째 되는 날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했는데,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대구 정신을 찾아서 기려보자라고 해서 2월 21일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2월 28일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날인 이 8일 동안을 대구 대표 정신으로 기리는, 대구 정신을 기리는 날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대구 시민주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대구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작년 이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대구 시민의 날을 기리는 날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처음으로 대구 시민의 날이 새로 변경되고 나서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대구가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달래붙어서 이걸 정리 분석하고 의미 찾기 하고 학술 세미나 전시회 등 무수히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겨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에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라는 정서가 바로 이겁니다. 보면 제목이 UN 유네스코라고 돼 있죠. 위에 United Nation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 영어로 그죠. 그리고 밑에 자격증 그래가지고 인증서 그래서 여기 있는 한문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이런 뜻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언제 했느냐? 대한민국 대구에서 이 기록물을 갖고 있었는데 신청을 하고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에 발급을 받았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냐 하면은 이리나 보코바 디렉터라고 돼 있죠.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 당시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이름이 이리나 보코바였습니다. 이리나 보코바 이름으로 이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증서도 얼마나 중요하면 이 증서 자체도 또 새로운 기록물이 되어가지고 이게 국보급 예우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증서를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가치는 어디만큼 있느냐? 사실은 법적으로 딱 정한 건 아니지만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국보급 예우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문화재청에서 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 기록물이 중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문화재급 보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수리하고 그걸 정리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비용 일체를 국보급 수준에 맞는 그래서 그 엄격히 말하면 문화재급인데 사실 예우 수준은 국보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이 증서를 받고부터는 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교육하고 전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증서 하나 받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증서를 하나 받았구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문화재, 지방보물로 지정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이 국보급 예우에 해당되는 만큼 받으려면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실무진을 꾸려가지고 팀을 꾸리고 대범시민운동을 한 것은 2015년 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2015년 5월 1일 돼 있죠. 5월 1일 날 대구 시민들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채보상공원 대구시 종각 앞에 모여서 대종각 앞에 모여서 이런 국채보상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라는 범시민 발기 대회를 였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 보면은 톱 기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3면에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또 이어서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장님의 인터뷰 기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그만큼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그 자산 중에 아주 중요한 보물 중에서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등등에 인해서 기록물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주기가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만큼 범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에서 보면은 종류도 보면은 세계기록유산 말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종류가
쉽게 보면 세계유산이란 말이 있고 세계유산 안에는 또다시 문화유산이 있고 복합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밑에도 무형문화유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판소리, 처형무, 가장 최근에 등재된 것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이죠. 이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종류가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 기록적인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큼 보물이 될 만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대표 목록이 107개국에 427건, 우리나라는 16건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 한글이죠, 그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첫 번째로 우리가 등재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이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추진해서 등재했습니다. 성정원 일기, 그리고 해인사 대장영판, 그리고 조선왕조 의궤, 독립호감, 일성록, 5.18 강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그리고 감동을 줬던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그리고 안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유교 책판들을 모아놨는데 유교 책판, 그리고 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 그리고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과 조선 통신사 기록, 요거는 한일이 공동으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동시에 대해서 총 16건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례를 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하고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가치로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자랑삼아 하는 겁니다. 가치로 보면은 한글이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은 급이다. 굉장히 중요성을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죠. 물론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권리장전이라든가 그리고 유럽의 안내의 일기라든가 이런 거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기록물과 동급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세계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가 등재를 했는데 등재된 주요 문건이,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국의 거 다 모았고 해외 것까지 모았거든요. 했는데 총 몇 건이냐? 실제로는 한 4천여 건쯤 됩니다. 4천여 건. 현재 발굴된 게 100여 년 전의 자료들이 4천여 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2,475건을 선별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국채보상운동이 발단되고 그 전개가 어떻게 됐는가, 그 기록물이 중에 발기문, 취지문 이렇게 된 거, 손으로 이렇게 썼는 거죠. 이것이 12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개 과정에서 확산되고 파급되고 했는 또 손으로 쓴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회문, 통문, 보상서, 규약, 기부자 명단, 그리고 기부 영수증, 이게 77건이 있습니다. 77건. 그리고 그 밑에 일본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하고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로 보고하고 했는 이 문서들, 통감부 문서, 총독부 기록물 등 122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건수가 신문, 잡지에 기재된 발기문, 취지문, 기부자 명단, 논설, 광고 등 각종 소식들. 이것이 제일 많죠. 2265건. 그 모양들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과 신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 모아서 2,475건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고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이 등재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심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기록물 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내 공모를 먼저 합니다.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국내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록물들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건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신청한 쟁쟁한 경쟁물들이 굉장히 많겠죠.
제가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기관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유명한 기록물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당당히 우리가 1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국내 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기록물이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가, 그러면서도 독특한가, 유일해야 됩니다. 이 기록물이 다른 나라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록물이 보편적이면서도 인류가 받아들이는 이 정신이 보편적이면서도 그 기록물이 내용이 독특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기록물, 광주 기록물 이런 거는 굉장히 많죠. 수십만 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으면 지금까지 한 4천여 건 되지만 다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필요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했고,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경계, 국제 간 분쟁거리는 꺼리는 분위기다.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2015년 당시에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고 나면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2년마다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2건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2건도 신청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신청 오는데 거기에서도 경쟁률이 한 2대 1쯤 되거든요. 2대 1쯤 되니까 반은 탈락한다는 거죠. 그때 난징 기록물이, 중국에 있는 난징 기록물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위안부 기록물도 동시에 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끝까지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언제 난징 대학살이 있었느냐? 위안부 그 기록물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일본이 우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통과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5년도 심사에서 난징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는 반대했는데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유네스코에 이제 지원 못하겠다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중에 일본에 불리한 기록물이 올라오는 것을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채보상운동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건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대항해서 독립하고자 했는 거니까 일본이 당연히 국채보상운동을 안 좋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일본의 경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교묘하게 일본의 눈을 피해서 2017년도에 당당히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 아직도 위안부 기록물은 일본의 반대로 지금 심사를 총 3번 정도 했는데 다 탈락했습니다. 일본이 반대로.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여분으로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실 세미나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객관화되었느냐.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한 5줄 정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3.1운동이라든가 다른 4.19 의혹 기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병활동은 몇 페이지씩 나옵니다. 우리는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학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록물들에서 객관화가 증명화 됐는가를 굉장히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기록물이면 인정을 하면 안 되니까. 국제간 비교연구, 이 유산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기록물에 담긴 정신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적 관심, 결국은 이 국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거, 기록할 보존할 가치도 없는 거를 너희들끼리 아무리 해봐야 뭐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그 서명했는 증거들을 자료로서 제출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당당히 1등으로 통과된 겁니다. 이런 국채보상 운동이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 중엽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리 거쳤죠. 우리 역사교과에서 근세사에 나오는 항목들이죠. 열강들이 침입하고 개화를 요구하고 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 갑시정변, 동학농민, 갑오개혁 등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고 나중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러일전쟁의 결과 포스머스 조약에서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점령하겠다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을사적약, 그리고 결국은 국권 강탈이 일어나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러한 운동들, 국권회복운동, 항일의병, 애국개몽운동 그 중에 하나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대사 중에서 점점 열강들이 침입하고 특히 일본이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국채보상 당시의 배경은 아까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화폐 문제를 가지고 일본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화폐 발행권도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통감부가 경제력을 쥐고서 화폐 발행권뿐만 아니라 그 일본 돈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 외채도 우리는 전혀 필요 없는데 일본이 저거가 쓰기 위해서 저거가 돈을 가져오고 외상을 빌려왔다는 것을 우리 이름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빚이라고 우기는 거죠. 사실 우리 빚이 아닌 거죠. 일본에서 다 가져와가 했는 건데. 그래서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대구 광문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교육운동, 구국운동 등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런 것을 못하게 계속 교묘하게 방해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헌정연구회라는 이런 교육단체, 계몽단체,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보면은 외채가 많이 들었잖아요. 통강부 막대한 차관을 도입을 강제하게 되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각자들 그리고 상인들이 대항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국채가 1906년 말입니다. 1906년 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일어나는데 1906년 말에, 6년 말에 빚이 1,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선각자였던 관료 출신의 김광재 선생과 상인 출신의 서상돈 선생이 중심이 돼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그 당시에 대구 광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는 출판 교육단체입니다. 출판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 거기에 그 대구 광문회 안에 대동 광문회라는 조직을 대구 광문회라는 조직이 있어. 대구 광문회 안에 대동 광문회라는 그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죠. 거기에서 총회를 하는 자리에서 총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서상동 선생은 경상북도 김천 출신이고 연세가 김광재 선생보다 한 16살 정도 더 많죠. 김광재 선생은 관료 출신인데 충청남도 보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보면은 왼쪽의 장면은 서문시장 장면입니다만 서문시장의 그 옆에 있던 사무실이겠죠. 1907년 1월 29일에 대구 강문사라는 조직 안에 강문사 문회락 하는 것이 지식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식 모임인데 그 강문사 문회라는 이름을 우리 대동 강문회로 바꾸자.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총회를 했죠. 특별히 했는데 그 총회 다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렇게 교묘하게 외채를 강요로 하면서 우리나라 자꾸 빚을 지우는데 이 빚 갚아버리고 온전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자라고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처음으로 제안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만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찬성을 하고 모금운동을 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보다 약 1월 29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뒤에 공식적인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됩니다. 1907년 2월 21일 현 대구 상공회의소라는 데 대구 미니소라는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단년에 창립 총회를 하고 그리고 서문시장 옆에 있는 북구정에 가서 대구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걸기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2월 21일을 발기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대구 시민의 날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가 1,300만이다. 1906년 말에. 그리고 1906년 말에 이 1,300만의 빚 규모가 얼마큼이냐 하면 그 당시에 1년 정부 예산이다. 물론 오늘날 정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이제 왕실 위주로 정부가 옛날에 돌아서 예산이 투명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1년 정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년 정부에서도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취지문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국채 1,300만 원은 국가의 존망에 달린 일이니 갚으면 나라가 존하고 못 갚으면 망하는 것이다. 이 국민의 힘으로 이를 갚아서 국토와 국권을 보전합시다라고 취지문에다 쓰니까 이게 전국 만방국국에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막 소문이 나고 퍼지기 시작하니까 졸지에 한두 달 만에 전국으로 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단순한 논리가 아주 산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2천만 동포가 있다라고 전제하에 2천만이 약간 안 됐다고 합니다. 이 2천만 동포가 1인당 60전씩 금년하면 60전은 100전이 1원입니다. 100전이 1원인데 60전씩만 금년하면 1,300만 원이 빚이 된다. 60전 곱하기 2천만 하면은 1,200만 원이 되죠. 거기다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100만 원은 돈을 십시일반으로 더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취지문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300만 원이 1인당 60전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저 60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1개월에 20전씩만 모으면 된다. 그럼 그 20전은 어떻게 모으느냐? 담배만 끊으면 된다. 단순 논리가 그 당시에 아마 한 달 동안에 담배를 피우는 담배값 정도가 한 20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어떤가를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달에 대한매일신보 구독료가 30전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달 신문 구독료보다는 조금 작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전씩 곱하기 3개월만 담배 끊으면 된다. 3개월만 담배 끊으면 우리 1,3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하에 아주 쉽죠. 그래서 설득시키기도 아주 쉽겠죠. 담배 3달만 끊자. 그래서 담배를 끊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하자마자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그 당시에 41개 군이 있었는데 41개 군 모두가 전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개월 만에 318개 군, 그 당시에 군 전체가 318개 군인데 우리가 통계를 그 이후에 다 찾아봤습니다. 기록물을 정리를 다 했는데 한 개 군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3.1 운동도 이 정도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18개 군이 다 참여했고 3월 말까지 전국에 30여 개소의 이 의연금, 이거는 30여 개소는 기록물에 나타난 의연금 모집소입니다. 물론은 시군 면단위까지 다 있었겠죠. 지금 발굴된 것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 말까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4만 명이 참여하게 되고 이 3년 동안에 일어나는 명단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올해 6월 말쯤 되면 몇 명이 기록물 갖고 있는 기록물만 발굴 안 된 거는 말고 6월 말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현재 해보니까 약 3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은 한 18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이것도 통계가 불일치하니까 그 정도를 모금했다라는 것이 기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시관에 가면은 이 지도가 있고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은 전국 팔도에서 어떻게 참여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제보상인데 누가 참여했을까? 보니까 맨 처음에 나라가 졌는데 국가가 진 빚인데 국가가 힘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갚기 운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종임금도 참을 수가 없겠죠. 부끄러워서 자기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바로 담뱃대를 부러뜨리면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관료들은 보통 보수적이잖아요. 잘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러던 분들도 관료들도 참여하게 되고 전직 관료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걸 시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은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그 어머니, 아내, 제수 등 온 가족이 참여하고 안중근 의사가 설립하고 운영하던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그 소속된 그 군 마을 전체가 이 참여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도 1902년도에 뜻한 바가 있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미국 유학 가서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5년 뒤에 돌아와서 신민회를 만들어서 비밀결사 조직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으로 2월 달에 인천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서울 사무소에 가서 의연금을 내는 겁니다. 35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리더들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리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콩나물 장수, 국밥 장수 등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도 서울에서는 상로, 진공, 노복, 백정, 인력거군 등 일부러 서문시장 얘기하고 서울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계층들이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고 양반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물론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참여하게 됐고 심지어 우리 기념관에 오면은 안전뱅이 거린 서문시장의 거린들도 자기가 거린에서 얻은 이 버는 수입도 갖다 내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신분적으로 좀 낮은 직위에 있었던 기생앵무도 100원이나 냈다. 이 100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와집 2채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무라는 기생이 의원 사무소에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까? 거기서 이 뜻있는 운동을 하는 데서 비록 천한 계층이지만은 기생이라고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있는 내가 지금 1,000원이나 10,000원도 당장 낼 수가 있지만은 남자들이 1,000원, 10,000원을 내겠다면은 나도 따라서 1,000원이나 10,000원까지도 낼 테니까 많이 내세요. 근데 우선 100원을 내겠습니다. 이러니까 기와집 2채 값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의연금을 그 자리에서 내고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는 비슷한 표현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감동받았다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앵무하고 순서는 잘 모릅니다만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에 남일동의 진골목에 있는 그 리더들의 부인들조차도 그리고 며느리들조차도 참여하고 그래서 남일동에 있는 사람들을 폐물 폐지 부인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방방곡곡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28개 여성단체, 17개의 준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이것도 전국에 다 있었지만 지금 기록물로 발굴된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는 최초의 여성운동이다라고 전국적 여성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분들만 했느냐 보면은 프랑스 선교사 그리고 일본 사람까지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에 있는 유학생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블로스톡 지금 기록물은 못 찾았는데 아마 동북 삼성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이분들은 기록물 있는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기부했느냐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기록물을 보니까 어린아이는 세뱃돈을 냈고 심부름값을 모았고 집신과 뗄나무를 팔았다. 그리고 양반집에도 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층계급들이 많았는데 이분들도 노동을 팔아서 번 돈으로 했다. 심지어 서민들은 집도 팔고 소도 팔았다. 뭐 과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과 여자들은 은비녀, 폐물, 반찬도 절약을 했다. 그 남자는 금연과 금주를 통해서 기부했다. 그래서 감동적인 얘기가 심지어 도둑까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념관에 오면 도둑 얘기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충청도의 한 도둑이 아마 뭐 산적쯤 되겠죠. 산적. 이게 의연금을 모았는 것을 서울에 납부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산에 있는 이 도적대가 나타나서 돈 내놔 이러니까 돈을 이 보따리에 들고 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 이놈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느냐? 이 나라 빚을 갚아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네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은 이 돈조차도 뺏고자 한단 말인가 이러니까 이 도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 그 대신에 내 가진 돈까지 내주세요 하면서 10원을 냈습니다. 1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보따리를 들고 가던 돈을 들고 가던 분도 감동받아가 그러면 네 이름도 신문에 내줄 테니까 네 이름이 뭐고?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 이름을 신문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의 어떤 도적이라고 해주세요. 이래서 신문에 보면은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서 충청도의 한 도적이 그러면서 10원을 냈다는 게 신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띠먹지 않았다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신문에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우리 국채보상운동 이런 관련 기록물들이 뒤에 책자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세요. 빛에서 빛으로라는 책 안에, 스토리북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산은 어떻게 했느냐? 전국적으로 대한매일신보 등 그 당시에 16개 언론, 제일 많이 발행했던 부수가 대한매일신보인데 한 전국에 3,000부 정도 발행을 했답니다. 전국에 삽시간으로 그냥 막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 퍼지죠, 신문에다가. 그래서 대한자공의 월보 등 잡지로도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여기 있는 기록물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전 국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 경찰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서 다 보고하게 되고 탄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제 앞잡이 이지용부터 시작해서 그 일진회를 동원해서 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탄압의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가 바로 가기 직전에 서울에서 연합회 소장을 하면서 모금회 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헤이그 밀사 사건에 나오는 거기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돌린 회람에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망을 표현할 때 그것이 이 한 3페이지 정도는 되는 것 중에 반 페이지 이상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화되겠죠, 이 국채보상운동이. 그래서 일제통감부는 양기탁과 배설을 의연금 횡령죄로 재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일어난 계기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막 의연자 명단이 막 매일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올라가 신문에 그 별지라 그러니까 뭐죠? 특별로 호외까지 발간해서 계속해서 전하니까 전 국민이 다 참여하니까 이걸 탄압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규제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문들은 다 탄압을 할 수 있는데, 이 배델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는 탄압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영국인 소유이기 때문에 치외 법권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래서 다른 신문들은 다 탄압해서 게재를 못하게 하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모금운동을 대한매일신보에서 주최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거짓말로 덮어 씌우는 거죠. 양기탁과 배설이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서 국채보상금 비소 사건, 우리말로 요즘에는 소비죠. 소비 사건이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3만 원을 횡령했다. 그래서 이걸 막 횡령해가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 결과는 무죄로 풀려납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진짜 내가 한 푼 두 푼 담배 절약해서 갖다 내었는데 이게 지도자들이 돈을 횡령한단 말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 돈 내도라고 막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흐지부지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제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는데, 일제 국채보상 저지 및 민족 언론 활동을 봉쇄하고 유일하게 배델이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배델조차도 추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겼다라는 거죠. 넘겨서 결국은 시민들의 불신감을 생기게 하고 운동 추진 주체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방방곡 일어나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언론 매체가 막 지도력을 일률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일제 앞잡이를 동원해서 야, 네 돈, 내 돈 돌려달라고 재판 걸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일부에 또 실제로 어떤 모금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금회 총무했던 사람은 일부러 실제로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리더들을 꼬셔가지고 네 거기서 있지 말고 우리 편으로 온나 라고 해서 일진회로 모셔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교묘하게 탄압을 해서 결국은 1907년에 시작된 것이 7년 8년 동안에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9년쯤 된 8년의 재판을 걸었거든요. 재판 거니까 9년쯤 사그러지다가 1910년이 되니까 강제 통합을 하게 되고, 통합하면서 그 돈들은 강제로 일본의 그 통감부로 다 싹그리 다 돈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금한 돈을 그러면은 다 모으지는 못했으니까 일제로 이렇게 점점 일제 침략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도자들이
몇 회에 걸쳐서 모회가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하는 것이 이왕 모아놓은 돈은 가지고 우리 교육 사업을 하자, 대학교를 짓자, 학교를 짓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일제가 앞장서서 땅을 못 사게 하고 교육 활동을 못 하게 하고 방해하다가 결국은 1910년에 강제 통합이 되고 그 돈마저 다 뺏기게 됩니다. 거기서 일제가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강제로 뺏어갔다는 증거가 일부가 대구에 그 당시에 통감하에 있던 경찰이 가져간 돈을 가져가면서 왜 가져가냐 이러니까 무슨 명분, 이 돈은 잠시 우리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라고 그 증서를 주고 돈을 뺏어가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행방불명,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통합되면서 다 빼앗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애국, 애족 운동이다. 애국, 애족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이 일제와 관련해서 독립운동을, 일제를 물러치는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사실 국채보상운동이고,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일어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병활동이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게 되고 고정임금을 갈고 순정임금으로 바꾸는 시기여서 의병활동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라고도,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국적 여성운동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시민운동,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근대적 시민운동입니다. 그죠? 근대적 시민.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운동이다. 그 대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어린 학생이더라도 다 선각자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캠페인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만큼 동시에 일어난 적은 이것이 최초라고 보면 되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언론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언론이 마라톤 대회부터 시작해서 막 전 국민들을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상 이게 전국적인 언론 활동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국적인 운동은 사실 국채보상운동이 처음이니까 3.1운동이라든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국산품,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이런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 국산품 애용운동, 1997년도에 IMF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대구에서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몰려들고 나눔과 책임운동, 우리 이걸 나눔과 책임운동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이 대구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하루에 최대 800명씩까지 심지어 확진자가 올라가고 이럴 때 전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금전 모으기 운동부터 해서, 그다음 영호남 쪽에서도 서로 협조를 하고 엄청난 이러한 나눔 운동, 책임 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란다. 실제로 금모으기 운동할 때 타이틀이 제2의 국채보상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분위기 내부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나눔과 책임 운동을 통하는 것을 제3의 국채보상 운동이다. 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이 맥이 비록 지금부터 114년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 운동이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금모으기 운동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외채가, 이거 똑같이 국채보상 운동도 외채 문제고 이것도 외채 문제인데 250억 달러 정도의 외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금을 얼마 모았느냐 하면 20억 달러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막 치솟고 이러니까 수출이 막 이루어지고 되고 거의 1년 만에 빚 다 갚았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갚은 거죠.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이 국채보상 운동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 의미를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우리가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할 시기가 2015년도, 16년도 이럴 때인데 그리스 사태가 일어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빚 못 갚겠다. 왜 우리인데 빚을 줬느냐? 못 갚겠다 그러면서 이걸 1년 끌고 5년 끌고 10년 끌고 이래서 그리스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이 안을 제시했죠. 우리는 우리가 빚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책임이 없지만은 책임지고 갚겠다. 국민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 갚겠다. 그래서 1년 만에 갚았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마치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서상돈의 건의로, 서상돈이 맨 처음에 발의했습니다. 서상돈의 건의로서 대구에 시작된 이 운동은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빚을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전국적인 모험운동이 전개됐지만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죠.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 중에 어떤 독립운동이든 간에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성공하지는 않았죠. 이러한 영향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니까 올해 2020년도 수능고사에도 나왔어요. 매년 국채보상운동이 수능고사에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전에 건데 2년 전에 건가 제가 자료를 찾아놓은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수능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그 다음 문제,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받는 방송하고 똑같은 거죠. 이 가락지 보여주고 발생 연도가 2007년도. 발행 배경은 전국적으로 금주, 금년, 가락지, 금목을 통해 성금을 마련하여 일본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저절로 넘어가네. 일본에 빚을 갚으려고 한 무슨 운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잘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3번에 대한매일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수능고사에서 계속 나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이 중요성을 반영해서 유네스코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그 의미를 등재됐다는 의미는 세계화 앞으로 세계화 공유하세요의 명령입니다. 세계화 공유했어요. 그래서 현재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담긴 정신을 세계화 공유하고자 국제 세미나 외국인 전문가 불러들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영어로 모든 자료들을 발굴해서 탑재해서 사이버상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그동안에 상당히 대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특히 많지만은 이 대구 정신이라는 것은 비단 국채보상운동 정신만 아니라 이 민주화운동의 시발적이었던 2.28 정신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킨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도 80상 전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의병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 그리고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 최후의 지킴이 활동으로서 이 대구가 그런 활동을 했다. 그 대구 정신이 담긴 의미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정신 2가지 정신이 담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를 기리는 대구 시민주간이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하고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는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